예.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갑자기 이제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강의할 때, 한글 파일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아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면서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 화면은 우리 책에 410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제가 한글로 타이핑 쳐가지고 웹에다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예측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좋은 예측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0이에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실제 값과 예측값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실제 수요가 이렇게 8개월치의 실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값으로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측으로 나왔던 예측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판정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그래서 이제 오차를 본 거예요. 오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죠. 요거 오차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면 이게 바로 뭐다? 오차다. 이게 예측 오차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뺐더니 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8개월 동안 각 기간에서 값들을 다 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디맨드 값에서 어떻게 되냐? 포캐스팅 값을 뺀 것을 여기에 있는 오차로 본 거죠. 오차는 특정한 기간에서의 오차는 요런 형태로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 강의에서 갑자기 마무리를 지면서 누적 예측 오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누적 예측 오차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차를 썸해서 합친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CFE다. 이게 바로 누적 예측 오차다. 그래서 이 누적 예측 오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누적 예측 오차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사실 이 방법들은 우리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영수리와 통계. 저도 그걸 강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가 이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표본의 값을 갖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그 값이 모집단의 평균값과 표본의 평균값이 일치하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모집단의 평균값을 표본이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값 갖고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때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변동해요. 그죠? 때로는 예를 들면 모집단의 평균이 6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비교했더니 그것이 50 나왔어. 그러면 60 마이너스 50을 빼면 오차가 10 생겼네요. 그죠? 이게 오차인 겁니다. 이게 그것처럼 여기 CFE가 있는데 이 CFE가 때로는 작게 예측하기도 하고 실제 값보다 때로는 크기도 하고 계속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 쭉 다 합치면 때로는 플러스, 때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CFE 값이 어떻게 되더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0 근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어떻게 되냐? CFE가 0일 때 가장 좋은 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CFE를 갖고 또 CFE 누적 예측 오차를 어떻게 되냐? N으로 이거를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예요? 오차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8개월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적 예측 오차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 이게 CFE 같은 경우에는 전체 CFE 누적 예측 오차를 다 했더니 마이너스 15 나왔다. CFE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FE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값에서 어떤 예측값을 뺐더니 그 값이 음수가 나온 거야. 음수 마이너스가. 그러면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값보다 얘가 크게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뺐는데 그 결과값이 플러스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작게 예측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CFE 값이 8개월 동안의 전체 합을 나타내니까 8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예측치가 여기 전반적이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8개월 동안의 전체의 전반적인 예측치가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갖고 해석하냐면 내가 예측한 값이 전반적으로 실제값보다 약간 크게 해서 누적 예측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바꿔 얘기하면 플러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CFE가 만약에 예를 들면 플러스 30이 나왔어. 그러면 누적 예측 오차가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내가 실제값보다 어떻게 돼? 작게 예측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CFE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실제값보다 예측치가 낮은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값이 예측치가 실제값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FE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측의 편향성을 알 수 있어요. 편향성. 내가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CFE를 통해서, 나 전반적으로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이러한 추정치의 특징을 우리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를 이제 제곱한 거예요. 오차를 제곱한 겁니다. 오차를 제곱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제곱한 값이 쭉 나와요. 요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디맨드 값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예측 값을 빼서 그 값을 어떻게 되냐? 제곱을 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죠?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그게 제곱한 값을 이 뭐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게 바로 오차가 되겠죠. 오차를 스퀘어 제곱한 값을 어떻게 되냐? 썸에서 n으로 나눴네. 그게 바로 뭐야? 썸에서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8개월로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 그죠? 평균. 그래서 그거를 영어에서부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러를 스퀘어하고 어떻게 했다? 에러를 제곱하고 평균 구했네. 그래서 MSE라고 얘기합니다. MSE.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식을 잘. 우리 예전에 앞에서 분산 배울 때 어떻게 됐어요? 관측치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눴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분산이라 그랬잖아요. 분산. 그죠? 이게. 분산하고 지금 MSE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수식의 전체적인 특성이 어때요? 편차 제곱 합을 n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때 뭐가 픽스가 되어져 있냐면 요 평균값이 맨날 빼주는 값이 같은 거지만 여기는 이 예측 빼주는 값이 이 값이 앞에 있는 값과 앞에 있는 실제 값과 뒤에 있는 예측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것들은 분산과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제곱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목표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제곱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되냐? 합을 내서 평균을 냈네. n으로 나눠버렸으니까 합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MSE라고 합니다. MSE. 그래서 오차가 어떻게 돼요? 증폭돼가지고 이게 분산처럼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요런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분산해서 제곱한 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게 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죠. 그죠? 제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그걸 뭐라 그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는 제곱해가지고 이게 방향성의 정보가 제곱하니까 방향성의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음수는 제곱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짜가 커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가 제곱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증폭돼 버리는 형태. 방향성의 정보도 사라졌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방향성이죠. 작게 했어. 그러면은 실제 값에서 작게 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고, 크게 했어.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러면 크게 예측해서 뺀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값보다 커 작어의 방향성의 정보. CFE 예측의 편향성,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MSE는 분산과 유사한 특징.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곱을 했기 때문에 증폭되어 있어. 실제로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뒤에 보면 제곱한 것에 대한 오차가 있는데 절대 오차가 있습니다. 절대 오차. 이거 우리 6장에서 디스턴스 직각거리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는 제곱해서 루트를 씌웠지만 직각거리에서는 어떻게 했죠? x1-x2 절대값.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에 이거를 제곱하지 않고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방향성의 정보를 무력화시키면서 평균 냈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차에 오차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이 오차를 또 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디맨드에서 포캐스팅 뺀 것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 오차를 썸한 다음에 n으로 나눴네. 이게 거꾸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뒤에가 MAE 이렇게 표현한 어느 책에서는 MAE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에러로 표시하는데 저희 책에 있는 걸 보면 MAD예요. 이게 데비에이션. 이탈한 거야. 목표치에서 이탈한 건데 그 이탈한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데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obsolete 즉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붙이고 평균을 냈다. 그래서 MAD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는 MAE라고도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평균 냈더니 24.4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8개월 동안 예측치가 전반적으로 24.4만큼 실제 값에서 평균적으로 24.4만큼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져 있다예요.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방향성의 정보가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없어져 버렸죠. 24.4만큼 내가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개월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4.4만큼 내가 이탈됐대. 근데 그 이탈된 것이 방향성의 정보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24.4만큼 크게 했니? 24.4만큼 작게 했니? 이 정보가 여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고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누적 예측오차 CFE. CFE가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CFE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예측했다. 거기다가 MAD 정보까지 내가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균적으로 24.4만큼 크게 예측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 MAD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중요한 방향성 정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백분율 오차 봅시다. 절대 백분율 오차.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달에 실제 값이 1000이었어요. 1000. 자, 예측값을 했는데 내가 예측값을 만으로 합시다. 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8000. 자, 이렇게 됐어요. 8000. 그래서 오차가 2000이 나왔네. 2000. 오차가 2000이 나왔습니다. 2월 달에는 1000을 내가 1000이 아니라
10만이 나왔네. 실제값이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인데 내가 10만 중에 실제 10만 이 수요 중에서 예측한 값이 얼마 나왔냐면 9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1월 달에 1000개, 만개일 때 8000개를 예측해서 2000개의 오차가 나왔고 2월 달에는 실제 수요가 10만 개였는데 내가 9만 개를 예측해서 오차가 만개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1월달하고 2월달하고 예측치의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1월달이 좋은 예측치입니까? 2월달이 좋은 예측치입니까? 이렇게 판단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이해합니다. 바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쪽이 좋은 거예요 라고 해요. 근데 특이한 일부 학생들은 일본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차의 단순한 크기만 갖고 비교했을 땐 이쪽은 오차가 만이고 이쪽은 오차가 2000이기 때문에 오차가 작은 1월달 예측치가 훨씬 더 좋은 예측치예요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어떻단 얘기예요. 전체 만에서 8000개를 내가 예측해서 맞췄다는 뜻은 20%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10만 개 중에서 내가 9만 개를 맞췄기 때문에 오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2번이 좋은 거죠. 예측치가. 절대로 어떻게 되냐? 단순한 오차의 크기만 갖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갖고 그리면 돼요. 실제 값이 어떻게 되냐? 이만큼 있어요. 그죠? 실제 값이. 근데 예측 값이 어떻게 돼? 이만큼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중이 전체 몇 퍼센트냐면 80%입니다. 그래서 8000개예요. 실제 값에 2000개는 설명 안 된다는 얘기야. 예측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00개 중에서 2000개 요 비중이니까 어떻게 몇 퍼센트예요? 20%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수요에서 20%는 지금 예측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더 많냐 적냐 그걸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절대 백분율 오차다.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절대 오차. 이거의 비중이죠. 이게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누면 0.1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백분율을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앞 절대 오차가 있으니까 25 나누기 실제 수요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12.5%. 즉 어떻게 된다? 디맨드에 비해서 오차의 비중이 12.5% 정도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8.33, 5%, 7%, 8%, 7%, 19,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이걸 쭉 다 합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던 거를 서메이션 해. 이렇게 서메이션 하고 쭉 해서 n으로 나눠버리네. 이것도 평균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차에 대한 퍼센트. 뭐에 대한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붙였던 것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어떻게 되냐? 민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MAP라고 합니다. MAP.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MAP 값이 15% 정도까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정적인 예측치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평균을 딱 계산해 봤더니 10.2%가 나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P 해석은. MAP만 보겠습니다. 얘가 8개월 동안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값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10.2%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0.2% 정도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10.2%니까 10.2%인데 내가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10.2% 크게 했을까? 작게 했을까? 그 정보가 없어요. 여기에.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의 정보가 없다. 그럼 우리 방향성의 정보를 나타내는 유일한 그 지표가 바로 뭐예요? 편향성의 정보를 제시하는 CFE 누적 예측 오차를 딱 보면 CFE를 보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크게 예측하고 있구나. 근데 MAD를 봤더니 그게 크게 했다라는 것에 평균값을 제시했네. 8개월 동안 24.4만큼 내가 크게 예측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MAP를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값보다 10.2% 평균적으로란 말이 꼭 들어가야겠죠. 평균적으로 10.2% 실제값보다 평균적으로 10.2% 작게 크게 마이너스 15를 더해서 우리는 크게 하고 있었네요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주로 쓰는 지표 첫 번째 방향성의 정보 유일해 CFE. 그 다음에 MSAV는 많이 안 쓰이고 의미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MAD, 이게 떨어져 있는 절대 이 오차에 대한 절대값을 평균 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되나? 디맨드에 비해서 오차에 대한 비중 MAP.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측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성의 특성은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앞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트래킹 시그널, 예측 지표에, 추적 지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지표는요, 어떠한 형태냐면요, 트래킹 시그널은 CFE를 MAD로 나눠가지고 주로 이제 이 트래킹 시그널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잘 볼게요. 쫙 해서 봤더니 MAD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컨트롤 리밋. 이거 우리 컨트롤 리밋 해볼까? 이거 뭐예요? 관리도네? 그죠? 관리도가 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4까지 나와 있고, 4는 우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주로 봤는데,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제곱이 있고, 이거 이제 최저값.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최저값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제 비율로 이렇게, 최저값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411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트래킹 시그널이 어떠한 의미가 갖고 있고, 트래킹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된다 그렇게 봤더니 거기 막 표준 편차가 어떻게 계산됐냐면 막 2분의 파이 루트에다가 MAD 곱해가지고 뭐 약 1.25 MAD가 나오고 막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411페이지에 우리가 그 예제를 그 식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쫙 해서 봤더니 바로 뭐냐면 요거 먼저 트래킹 시그널은 CFE를 MAD로 나눠가지고 트래킹 시그널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이 MAD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고 구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MAD를 구하는 추정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 추정식을 구하는 것들 중에 표준 편차, 즉 정규 분포로 변화할 때 표준 편차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표준 편차가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시키면 약 1.25 MAD가 1입니다. 1.25 MAD가 1 표준 편차하고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1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 편차가 1.25
MAD니까 이거를 MAD 측면에서 풀어보면 MAD 측면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1 나누기 1.25니까 어때요? 1MAD는 우리 MAD 갖고 풀어야 되니까 1MAD는 1 나누기 1.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되냐? 얘가 0.8 정도가 나옵니다. 0.8. 그래서 1MAD하고 정규분포의 최저값에서 0.8 표준 편차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거의 물결선으로 했으니까 거의 근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을 갖고 우리 관리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앞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1MAD가 플러스 마이너스 1MAD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MAD는 플러스 마이너스 1MAD 플러스 1MAD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더라? 0.8 여기 0.4 여기 0.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0.8이에요. 여기 0.8 그럼 이 MAD는 어떻게 되냐? 이 MAD는 1MAD가 0.8 표준 편차가 되니까 우리 MAD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자꾸 제시하는 이유는 정규 분포밖에 우리는 분포의 최적을 아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갖고 우리가 최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넓이에. 이게. 그래서 이 값을 하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8, 2, 16이니까 1.6 최저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MAD,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 1표준 편차, 0.1MAD가 0.8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에 해당되고, MAD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MAD는 8, 2,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체가 1.6 표준 편차하고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가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1표준 편차는 0.3434 해서 68%. 그죠? 0.68.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는 표준 편차가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얘가 475. 그래서 95% 이게 2표준 편차가. 그 다음에 3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0.9973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최저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최저값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3시그마가 0.9973이에요. 그죠? 0.9973. 그래서 이거에 가장 근사한 MAD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나타내면 4MA, 즉 여기 나오는 것처럼 4MAD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로 표현하게 되면 1표준 편차가 0.8인 1MAD가 0.8 시그마니 0.8 곱하기 4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3.2 시그마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관리도를 그리려고 하는 게 관리도. 아까 우리 관리도 그릴 때 정규 분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걸 어떻게 하더라? 옆으로 휙 돌려서 이렇게 돼서 여기 3시그마 여기 3시그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이것처럼 예측치를 특정한 범위 안에다가 이 안에서 변동하면 굉장히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에 나가면 이건 잘못된 예측치야. 너무 극단적 예측치야 라고 판단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MAD가 0.8 시그마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표준 편차로 똑같이 3시그마 수준으로 근처로 가면 4MAD가 어떻게 돼요? 4, 8이 32니까 3.2 표준 편차에 해당되네. 그래서 정규 분포로 보면 어떻게 되냐? 1, 2, 3에다가 끝으로 약간 더 0.2만큼 나가는 거야. 뒤로 이렇게. 요만큼의 범위값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이 최저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99.86%예요. 3시그마가 얼마였죠? 9973, 그죠? 9973인데 9986이니까 바깥으로 좀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관리도를 갖고 아까 이 MAD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트래킹 시그널을 찍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예측되는 값을 이게 0인 값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0이니까 이 안에서 변동하면 정규분포의 3시그마 근처에서 관리지표의 범위값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게 그걸 갖고 지금 여기서 우리 어떻게 돼요? 트래킹 시그널을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 이 범주가 바로 어떻게 돼요? 4시그마 범위인 99.86% 안에서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바깥으로 나갈 확률을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9986을 빼주면 0.0014가 되겠네요. 0.0014. 0.0014가 되니까 요거를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누기 2 하나요? 이쪽도 하나 있고 이쪽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왜 나누기 2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놓고. 이 안에서 변동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충분히 허용 가능한 거. 여기서 이 옷 나갈 가능성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아까 1 마이너스 0.99 요거 9986을 빼주면 0.9986을 뺐더니 0.0014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걸 나누기 2 하니까 0.00 요게 07 0.000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트래킹 시그널을 통해서 추적 지표를 관리할 수가 있다. 우리 책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지표를 쭉 해서 봤더니 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아니고 1.5가 나왔어요. 1.5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5 한번 볼까요? 1.5 쭉 해서 봤더니 1.5는 76.98%.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내가 허용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95% 정도 내가 허용 범위를 잡을 거야. 그럼 95% 정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해당됩니다. 90. 아까 정규분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475 해가지고 95%라고 했는데 0.8로 이걸 변환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MAD가 95.44%에 해당되는 그러한 최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5로 했지만 뭐 아까 했던 2.5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트래킹 시그널에 의해서 95%의 범위 정도를 내가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보겠다라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관리의 상한선과 관리의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추적지표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추적지표의 특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정확도도 이제 평가가 됐고, 여러분들 이제 뭘 볼 거냐? 우리 이제 빠진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승법 계절 모델도 돼 있고, 이제 승법 계절 모델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추세 조정 지수 평할법,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볼까요? 앞에서 배운 거. 일단 이동평균법 배웠네요. 그죠? 두 번째. 이동평균법의 발전된 형태 지수 평할법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세가 있는 지수 평할법. 그래서 어떻게 되냐? 추세가 반영된 지수평할법도 배웠고, 그죠? 이동평균법 거의부터 시작해서 다 배운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계절지수.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랬냐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처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추세는 배웠는데 계절적 지수의 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측 기법 요거 지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원래 하나 방법이 있죠.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추세 조정 지수법은 홀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추세죠. 이거는 홀트 추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절적 특성까지 반영된 윈터 모델 이거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건 그냥 알고만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저희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간단한 모델이 바로 승법 계절 모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XX 모터는 숭실 모터로 합시다. 우리 숭실 모터는 내년에 분기별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봤더니 XX 모터의 판매 대수는 3분기 때 최고조에 이르고 1분기는 불황을 겪는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최저점 찍고 그 다음에 3분기는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락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해서 하락하는 형태. 이게 하나의 계절적 특성이 있는 즉 정점을 찍는 원래 계절적 특성이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죠? 계절적 특성의 이거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 수요. 그죠? 계절적 3개월에서 4개월. 그죠? 그러한 단기 변동성의 수요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예측치에다 반영해 가지고 이러한 특정한 수요 쫙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요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총 수요가 2,6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 2,600명이란 말은 뭡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합이 어떻게 된다? 2,600이라는 뜻이에요. 내년도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분기별 수요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죠. 1차년. 그 다음에 2차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형태로. 이 수요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요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 끝. 다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차년 끝.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차년 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차년 끝. 내년도의 수요 예측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요.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의 수요가 어떻게 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문제를 쉽게 풀려고 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2600이라는 게. 합치니까 2600명 나올 텐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2600을 디컴포지션해서 분해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분기별 수요를 우리가 예측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우리 엑셀에서 그림 그리듯이 이 수요를 분기 수요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끝.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요? 연결 지어야 되죠?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계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계열 예측기법은 타임 시리즈로 쭉 연결시키는 겁니다.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연결시켜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내년도 어떻게 될 거다?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요 예측하면 우리 이런 거 우리 수요 예측 한번 했잖아요. 여행자. 그죠? 여행자 수요 예측하는 거. 이게 이런 거 예측이 쉽다 어렵다. 왜 예측이 쉽지 않다라고 하냐면 요동의 변동성이 이게 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요동치는 거야.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측치가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특정한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을 때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러한 패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예측기법이 필요하다. 이게 그 예측기법이 바로 승법 계절 모델인데 그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결했던 1차년, 2차년, 4차년, 5차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똑같이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1년차 끝.
1, 2, 3, 4, 2,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됐어요. 5차년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유사한. 이 5차년 예측하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시계열 예측기법에서. 근데 문제는 요동을 치고 있으니 이것을 관통하는 직선을 예측한다고 하면 오차가 너무 커져서 빗나갈 가능성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수요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차년의 1분기의 수요는 2차년의 1분기의 수요와 연결되고 3차년의 1분기 수요, 4차년의 1분기 수요하고 연결되더라. 됐죠? 고로 1분기의 수요는 1차년의 1분기나 2차년의 1분기나 3차년의 1분기나 4차년의 1분기나 5차년의 1분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1분기만. 그러면 가장 수요가 높은 3분기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의 3분기, 1차년의 3분기 수요, 2차년의 3분기 수요, 3차년의 3분기, 4차년의 3분기가 선형적 특성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분기별 특성을 연결지어서 뭘 뽑아내자? 계절지수를 뽑아보자. 이게 바로 승법 계절 모델의 기본적 접근입니다.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다.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가 얼마야? 합쳤더니 2600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 이거를 여기다 할당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봤더니 1차년에 다음과 같은 수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분기 평균이 되겠네요. 2차년도 합쳐서 나누기 4입니다. 분기 평균이 되겠네요. 요거 분기 평균, 요거 분기 평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평균. 그래서 밑에다가 평균을 적어 놓을게요. 1차년의 평균이 250이죠. 2차년의 평균이 300입니다. 3차년의 평균이 450, 4차년의 평균이 550이 나온 상태에서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250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5 나누기 250, 335 나누기 250, 520 나누기 250, 100 나누기 250. 즉 어떻단 얘기냐면 기준점이 있는데 1차년의 평균 수요 250을 기준으로 각 분기별 수요가 높냐 낮냐의 비중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냐? 1차년의 계절지수가 이렇게 나오니 지금 계절지수 구하는 겁니다. 1차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계절지수예요. 이게. 2차년 보겠습니다. 2차년을 봤더니 300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0 나누기 300, 370 나누기 300, 590 나누기 300, 170 나누기 3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거 갖고 어떻게 돼? 계절지수를 이렇게 똑같이 구했습니다. 3차년도 마찬가지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차년에 이제 내가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의 수요를 예측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절지수가 여기 있는 계절지수, 여기 있는 계절지수, 계절지수, 계절지수. 옆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되더라? 평균을 구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평균 계절지수. 평균 계절지수. 평균 계절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되냐? 1차년에 1분기가 계절지수가 0.18. 불황을 겪는 거죠. 2분기가 아니라 2차년에 1분기의 계절지수. 3차년에 1분기의 계절지수. 4차년에 1분기의 계절지수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4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평균이 0.2가 나왔어요. 더하면 0점이 안 나오죠. 이게 내가 여기다 등호해가지고 더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평균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분기 볼게요. 2분기를 또 쭉 했더니 마찬가지로 평균 다 구해졌네요. 그죠?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내년도의 총 수요가 2,600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의 합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이. 이거를 나누기 이제 뭐로 하냐? 평균 구하면 되겠네. 4를 나누면 뭐가 나와요? 650이 딱 평균이 구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1분기의 계절지수, 여기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곱해서 나온 값들을 다 합치면 다음과 같고, 값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더라? 2600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게 뭐예요? 5차년의 1, 2, 3, 4분기의 예측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모델이다? 승법 계절 모델.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문제는 승법 계절 모델 중에 가장 쉬운 모델이에요. 왜 가장 쉬운 거냐? 내년도 총 수요가 5년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모르지만 이 분기 4개 분기를 합친 값이 2600이라고 아예 줬어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너무나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회기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회기식으로 구우는데 저기 그 총 수요를 구하는데 이거를 분기 수요로 시차 함수로 바꿔가지고 하면 4, 4, 4, 4니까 1부터 시작해서 16까지 나오겠죠. 1차년 4개, 2차년 4개, 3차년 4개, 4차년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회기식 구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를 아까 그림을 그리면 1, 2, 3, 4분기, 1, 2, 3, 4분기, 1, 2, 3, 4분기, 1, 2, 3, 4분기. 회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그냥 딱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오차죠? 이렇기 때문에 분기로 쪼갠 상태에서 이 수요를 예측하면 안 된다. 오차가 커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총 수요가 1000, 2000, 1800, 2200. 그러면 어떻게 1차년 1000, 2차년 1200, 3차년 1800, 4차년 200, 2200. 이런 상태에서 점 4개로 갖고 우리가 회기식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면 어떻게 돼요? 1000, 1200, 1800, 그 다음에 2200.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직선을 그리면 오차가 적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4차년까지가 여기가 x가 4니까 내년도 5차년의 총수요는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총수요가 나오겠네요. 그것들을 승법 계절 모델로 다시 적용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해하면 그게 회기식이 없는 총수요가 주어지지 않은 즉 회기식을 통해서 총수요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승법 계절 모델의 어려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엑셀로 해보세요 라고 했던 과제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기법에 대한 시계열 예측기법은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회기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기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전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째, 바로 뭐냐? 공분산, 코베리언스, 두 번째,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기직선.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얘를.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연관성 분석. 이게, 우리 책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미분을 하든지 그냥 외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4년 졸업하면서도 회기식을, 이 회기식의 베타 기울기를 못 구해. 너무나 안타깝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냥 시험 문제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수식 외운 거 잊어버릴까봐 그냥 시험지 위에다가 그냥 회기식부터 쓴 다음에 어떻게 돼? 나오면 그 식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딱 쓰는 방법을 쓰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회기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되게 싫어하니까,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분 방정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하면 일단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 미분 방정식에 이 기호가 리미트 막 이런 것들 막 정적분 문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티그랄 같은 거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귀가 다치면서 눈을 딱 막아버려요. 학생들이. 너무나 이걸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도록이면 숫자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개념적 특성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개념을 주로 이해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회기식 외우지 않아도 그 개념성을 이해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초적인 통계 개념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의 베타 값,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먼저 공분산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3가지의 공분산,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리그레션, 이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 하나의 가족이다, 형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공분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고비하고 매출액의 관련성을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예를 들면 관리자입니다. 내가 마케팅 담당자예요. 자, 그래서 그냥 광고비하고 우리 회사에 매출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매출 Y, 광고비 X. 얘하고는 도대체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나 이거 알고 싶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 관련성을 실제로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걸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가 회사에 마케팅에 들어갔던 광고비하고 월별 광고비와 매출액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Y가 이제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X는 광고비입니다. 이 둘 간의 관련성이 어떨까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매출액은 100억이 나왔네. 단위는 억이라고 봅시다. 우리 단위는 억이다. 억단위다. 1월 달에 매출액을 봤더니 100억이 나왔는데 광고비는 15억을 썼어요. 15억. 그 다음에 2월 달에 매출액을 봤더니 2월 달에 220억이 나왔네. 근데 광고비를 비교해 봤더니 17억이 나왔어요. 17억. 이게 3월 달에 매출액을 봤더니 이제 얼마가 나왔냐면 160억이 매출액이 나왔는데 광고비가 이게 11억이 나왔어요. 11억. 4월 달에 한번 또 해봅시다. 4월 달. 자, 계속 봤더니 4월 달에 봤더니 매출액이 이게 310억이 나왔어. 광고비가 얼마 들어갔을까? 쫙 해서 봤더니 26억 들어갔더니. 자, 이게 저기 마케팅 저기 김대리가 회사의 매출액과 광고비를 비교해 볼 관련성을 알려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출로 뽑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4가지의 정보를 뽑아냈어요. 이거를 우리 좌표값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이게 X좌표가 요거고 Y좌표가 요거니까 순서상 좌표죠. 순서상 좌표. 2차원 평면에다가 우리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X가 광고비예요. X가 광고비. 여기는 Y는 매출액이고. 그래서 봤더니 광고비가 15억일 때 10, 20, 30, 40 이렇게 됐고 5 합시다. 5, 10, 15, 20이라고 하고 쫙 봤더니 15억을 투입했어. 1월달에 15억을 투입했는데 매출액이 여기가 50, 100, 150, 여기가 200 이렇게 됐다. 그래서 1월달에 광고비를 얼마를 집어넣냐면 15억을 집어넣었더니 광고비는 100억이나 매출액은 10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찍혔네. 여기에 요게 1월달이죠. 요 점이 1월달이에요. 15억 쓰고 광고비 100억 나오고 그죠? 2월달을 봅시다. 220억이 나왔어요. 220억. 이거 꼭인데 여기 17억. 17억을 써서 220억 나왔네. 220억. 요게 두 번째 2월달이고 3월달 보겠습니다. 160억이 나왔네. 160억이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억을 썼어요. 11억을 썼는데 160억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월달을 봤더니 315억이네. 이거 꼭대기야 꼭대기. 26억이 나왔어. 26억 쫙 했더니 26억 쫙 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찍혔. 200 더 찍혀야겠네. 위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내가 밑에다가 좀 제한적으로 적었는데 5, 6, 7, 8 해가지고 막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더니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찍힌 거야. 좌표값이.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광고비 여기는 매출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좌표 X하고 Y의 좌표값을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되어져 있는 이걸 뭐라고 하면 산점도라고 하죠. 산점도. 여러분들 우리 QC7 툴 할 때 산점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산점도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스캐터 플롯.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 광고비가 증가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 매출액이 증가하는 방향인데 이게 이 우상향되어 있다는 것에
이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뭘까? 광고비를 늘리면 매출액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직선에 이거를 대표하는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공분산의 개념은요. 확률 변수 x하고 y, 광고비라고 하는 확률 변수 x, 매출이라고 하는 y의 이 확률 변수 x하고 y의 대략적인,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대략적인 선형적 관련성, 선형적, 그러니까 직선이죠, 직선.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뭐다? 공분산이다. 그래서 이거를 x하고 y의 좌표값을 찍기만 하면 돼. 찍어서 우상향 되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네. 그럼 반대로 우하향이면 이렇게 산점도가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되어 있는 거야. 우하향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직선이 이렇게 거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를 그린다. 예, 십자가를 그린 상태에서 우상향 그래프는 어떻게 돼?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면 플러스일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이고 됐죠? 이게 그러면 우하향인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우하향은 직선을 그리는 게 어렵네. 이렇게 되겠죠. 우하향. 예. 우하향은 어때요?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됐죠? 어떤 거요? 확률 변수 x하고 y의 변동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선형적 관련성을 이걸 통해서 파악하는 게 바로 뭐다? 공분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공분산의 구하는 식을 좀 볼게요. 식을 짝 봤더니 어떻게 돼? 코베리언스, 코베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함께 가? x하고 y, 확률 변수 x와 y를 같이 간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x하고 y의 코베리언스,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x의 평균값이 하나 있겠는데 거기서 각자의 값을 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썸하고 n으로 나눈 값이 요 기대값이에요. 요 기대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평균이다. 이게 기대값의 평균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x에서 x의 평균, 관측치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의 평균값을 빼가지고 어떻게 되냐? 곱한 것을 평균 냈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식을 쫙 expectation에 x mu x 여기다가 y mu y 쫙 이렇게 가로 열고 곱해줘 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죠? 곱해서 전개를 하면요.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삭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코베리언스 x하고 y는 어떻게 구할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아까 광고비하고 매출액처럼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곱한 것의 평균.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의 평균, 곱한 값. 얘하고 얘 곱한 값.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곱한 것의 평균에서 곱한 것의 평균. 이렇게 평균 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뭐다? 코베리언스다. 이게.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예제를 보겠습니다. x가 광고비고 y가 매출액이다. 그렇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그러면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 코베리언스는 곱한 것의 평균에서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n, 요거 n입니다. n 이렇게 서메이션 n이면 평균이잖아요. 곱해서 얘를 어떻게 돼? 빼줬다. 그러면 공분산이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구하는 걸 볼게요. 여기 뭐 120억, 뭐 130억,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들이. 그럼 여기다 x, y를 곱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00이야. 그러면 120억 곱하기 1000을 여기다 계산하고 130 곱하기 요거를 여기다 계산하고 요거 곱해서 얘
곱해서 얘, 곱해서 얘 이렇게 되겠다. 이게 요런 형태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각각의 곱한 값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썸한 다음에 나누기 6개월로 나눠버리면 n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즉 곱한 값에 어떻게 되냐요?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 광고비 어떻게 돼? 6개월 동안 든 거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광고비가 되겠죠. x값. 그 다음에 매출액도 평균 구해야겠네. 요렇게 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평균을 구하면 이게 매출액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값에 평균값에서 x의 평균, 광고비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매출액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빼주면 그게 뭐가 나온다? 공분산이 나온다. 이게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결합확률 분포에서 우리 경영수리와 통계에서도 이미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몰라도 이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공분산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코베리언스 해가지고 x하고 y에 있는데 뭐라 이거 의미하는 바 의미가 뭐다? 의미 공분산의 의미 간단하게 키워드만 딱 적어서 대략적인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어떻게 파악하는데 공분산은 그럼 공분산 나올 때마다 맨날 점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거를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내가 파악해야 되나? 너무나 불편한 방법이죠. 아까 했던 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코베리언스를 통한 계산 결과값은 이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결과값.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 코베리언스에서는. 뭐겠다? 부호를 보려고 한다. 부호.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 나오냐? 부호가 없이 0이 나오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얘는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분산의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다시 그래프를 돌아가서 공분산 계산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식이죠? A 곱하기 B 형태의 식이에요. 그죠? 곱하기 식에서 플러스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이거나. 됐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분산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분산에서.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즉 공분산에 계산된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얼마? 이 얼마 안 중요해. 플러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여기서 끝.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분산의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면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곱하기 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너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너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즉 어때요? 선형적 관련성의 변동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분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하고 y 내가 보고자 하는 값이라고 합시다. 자꾸 통계적인 얘기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어떠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 간의 관련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이거를 파악하는 방향 이게 그걸 통해서 선형적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대략적이라고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코베리언스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우리 회사에는 10명의 영업직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직 직원들한테 니들 영업하라고 밖에 많이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니들한테 기름값을 대줄게. 회사에서 대리점에서 영업사원한테 기름값을 공급해줄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코베리언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기름값을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냥 영업도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점 사장님은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으냐. 이동거리. 영업사원별로 이동거리와 자동차 판매 대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가 Y죠.
얘가 가장 궁극적인 y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y를 추정하기 위해서 뭐를 보겠다? x를 갖고 보겠다. 그래서 홍길동 1번 사원, 2번 사원, 3번 사원 해가지고 직원들이 10명이 있어. 이 10명들에 대한 이동거리와 판매 대수를 비교한 거예요. 월별로. 이게 1월달에 1번 직원은 어떻게 됐냐? 뭐 1500km 이동했어요. 한 달 동안. 판매 대수는 15대 판매했대요. 여기는 1000km 갔다 왔어요. 얼마 됐어요? 이렇게 쭉쭉 이동거리와 판매 대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직원별로. 그죠? 특정한 달이나 특정한 기간에. 그 다음에 이걸 좌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 이동거리 X, 그 다음에 판매 대수 Y 해가지고 점을 찍었더니 점이 이렇게 나왔어.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나왔어. 점이 우상향으로. 코베리언스가 우상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코베리언스의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회사 사장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아, 내가 기름값을 대줄 필요가 있다.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차도 많이 팔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값 아끼지 말고 팍팍 지원해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차 많이 팔아라.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있지 말고 엄청나게 돌아다녀라. 이런 팩트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게 기름값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팔 사람한테만 딱딱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차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님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놀러 다니는구나. 외곽으로 장거리 뛰는구나. 강원도로 어디 저기 부산으로 차 타고 놀러 다니는구나. 차는 안 팔고. 기름값 중요한지 모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관련성. X하고 Y에 대한 X하고 Y도 좀 통계스러운 말이니까 요인 1, 요인 2라고 합시다. 요인 1과 요인 2의 관련성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다른 방향으로 변동해. 즉 어떻게 되냐면 선형적 관련성이죠. 선형적 관련성. 이거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게 공분산이다. 됐죠? 계산하는 과정을 요거 한번 또 예제 한번 제가 엑셀로 다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웹에 엑셀 올라가 있죠? 그 엑셀 저기 말을 안 하고 그냥 엑셀하는 과정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산 과정만 보세요. 그건 수업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수업도 아닌 게 출석 체크도 안 하는 거로 해놨어요. 참조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제가 저기 강의실 수업하면 학생 시켜서 막 저기 시킵니다. 이거 문제 풀어보자. 이거 뭐 어디가 잘못됐지? 막 이러면서 참 재밌는데 이제 저 혼자만 신났죠.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코베리언스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코베리언스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베리언스는 X하고 Y 나왔던 결과값이 중요하지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여러분들한테 신장과 그 다음에 체중의 관련성을 내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라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그죠? 학생들한테 키 몇이야? 그 다음에 체중은 몇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체중이 되고 여기는 이제 신장이 됩니다. 신장. 자, 그래서 체중 여기는 단위가 킬로그램. 신장은 여기는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신장. 그 다음에 여기는 체중. 자, 체중과 신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번호표를 쫙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체중하고 이 신장을 이제 적어갖고 이제 X하고 Y의 관련성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에다가는 X는 체중, 여기는 신장.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표본 대상은 같다. 여러분들이다. 같다. 근데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점좌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체중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킬로그램이고 여기는 미터입니다. 미터. 이게 미터. 이게. 그래서 여기는 센티미터가 되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m 80이요. 체중은 60kg이요. 어우, 너무 말랐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여기다 점좌표에다 찍는 거예요. 60kg, 대충 60kg 이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신장은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찍혔어요. 이 사람, 첫 번째 사람 찍혔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 1m 60에 어떻게 돼요? 체중은 80kg. 이 사람은 키는 작은데 체중이 좀 나가는구나. 80kg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점이 찍혔어. 그래서 학생들의 값을 여기하고 1cm에 맞춰가지고 1m 80, 1m 60cm에서 점으로 다 찍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프가 점좌표가 이제 찍었으니까 이제 산점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이제 그리는 거예요. 신장이 어떻게 돼요? 아까 첫 번째 사람은 180이니까 1.8m. 그죠? 1.8m. 단위가 미터니까 체중은 어떻게 돼요? 60kg.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1.6m. 그 다음에 체중은 80kg.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표본 대상은 여러분들로 똑같지만 첫 번째 나왔던 대상의 공분산 값하고 공분산 계산된 결과값하고 두 번째 나왔던 공분산 계산 결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이게 같은 대상이니까 표본 대상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공분산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긴 킬로그램에 60kg. 여긴 예를 들면 얘가 뭐 x고 얘가 y라고 치면 x하고 y 곱한 거가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6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한 것의 평균을 구하려면 180 곱하기 60, 160 곱하기 8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80, 160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공분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쪽 그래프를 봅시다. 대상은 똑같지만 단위만 바꿨어요. 미터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하고 y 곱하면 1.8 곱하기 60 해가지고 결과값, 1.6 곱하기 80 해서 결과값, 이 값에 대한 평균, 1.8, 1.6 요거에 대한 평균, 60, 80 요거에 대한 평균. 공분산의 결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공분산은 단위하고 기준 측정 단위만 바꿔도 어떻게 된다? 결과값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죠? 공분산 결과값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한다?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형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부호가. 이게. 이해 가겠죠? 이게. 그럼 이렇게 단위만 바꿔줘도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거 보정해줘야 되죠. 어떻게 보정하냐? 정규화시켜. 표준화시켜야겠네.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단위를 딱 기준으로 맞춰줘야겠네요. 그래서 비교해야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상관계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하고 동일한 말이 있어요. 상관계수하고 동일한 말이 바로 뭐냐? 상관계수. 상관계수하고 같은 말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상관계수하고 같은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되냐? 표준화된 공분산. 알겠죠? 즉 상관계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분산을 표준화시키면 상관계수가 됩니다. 이거 정규화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Z는 우리 퍼트 CPM 할 때 했잖아요. 그죠? 관측지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규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얘 표준화시키고 얘 표준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다 표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냐면 코베리언스의 X하고 Y 값을 뭐로 나눈다? 두 개니까 X에 대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나눠줘 버리면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상관계수 R이 나옵니다. 상관계수 R. 이게 바로 뭐다?
표준화시킨 공분산, 상관계수 같은 말 됐죠? 예. 그래서 표준화가 안 된 공분산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상관계수로 표준화를 시켜서 활용하게 되는데 상관계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달라집니다. 아까 표준화된 공분산 요거가 같은 말이라고 했고 공분산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대략적인 선형적 관련성 요걸 파악하는 게 공분산이에요. 그죠? 대략적. 방향성이 우상향, 우하향 이런 것들 파악하죠. 반대로 상관계수는 어떤 의미 있냐? 표준화된 공분산은 어떤 의미를 갖냐? 얘는 x하고 y에 대한 관련성에 뭐가 다르다? 세기를 판단합니다. 관련성의 세기. 다시 상관계수는 표준화시킨 뭐다? 공분산이다. 표준화시킨 공분산이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뽑는 상관계수를 스몰 r로 표시하고 어떻게 되냐? 스몰 r로 표시하고 앞에서 구했던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할까요?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에 대한 평균값 곱하기 y에 대한 평균값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그게 공분산이다. 이게 곱한 것의 평균값에서 x평균 곱하기 y평균을 곱해서 빼주면 그게 공분산이다. 됐죠? 이 공분산을 어떻게 된다? 상관계수는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나눠주면 그게 상관계수가 나온다. 상관계수의 범위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상관계수 R은 이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관련성의 세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관련성의 세기라는 거. 좌표값을 그리는 겁니다. 좌표값을 그렸더니 x하고 y 좌표값이 너 1일 때 1, 너 2일 때 2, 3일 때 3. 이게 바로 뭐예요? 원점일 때 똑같아. 0에서 출발하면 원점에서 출발하면 11, 22, 33, 44, 5, 66. 즉 어떻게 돼요? 델타 x, 델타 y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쭉 어떠한 직선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x하고 y에 대한 관련성의 세기가 이게 바로 뭐냐? 상관계수가 1인 형태입니다. 이게 1.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은 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역으로. 이게 R이 뭐냐?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관련성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상관계수 관련성, x하고 y의 관련성이 0.4란 얘기는 어떻단 얘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들어가는 x하고 y에 대한 증가량이 x 관점에서 본다면 너 하나 증가할 때 너는 어떻게 돼요? 하나 증가 못해. 요만큼밖에 안 와. 반대로 y 입장에서 보면 너 하나 증가할 때 요만큼밖에 안 와.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관계수 R이 1인 형태에서 산점도가 생기는 거예요. 점으로. 사실은 직선을 그렸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1, 1, 2, 3, 3, 4, 4, 5, 6, 6, 7, 7, 8, 8. 직선 위에 점으로 쫙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R이 1인 형태예요. 그러면 상관계수 1보다 작다란 얘기는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의 이 양수죠. 양수.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변동성의 방향. 이것이 하나 할 때 너 하나 못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직각으로 투영을 시켜서 럭비공처럼 산점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1인 상태에서 흩어지면 옆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산점도가 이렇게 옆으로 흩어지는 거죠. Y에서 보면 여기, X에서 보면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다가 요 직선을 중심으로 이것이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요. 선형적 관련성이 없다. 상관계수 R은 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옆으로 쭉 퍼지면 퍼질수록 선형적 관련성이 이러한 럭비는 직선에 가깝죠.
여기서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Y에서 보면 X니까.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산정도가. 동그랗게 되면 선형적 관련성 없다. 상관계수 R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공분산에서 0 나온다 그랬죠. 그 값도 이렇게 돼서 선형적 관련성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관련성의 세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상관계수 했으니까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재를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분선에 관련된 것들 우리 나왔던 거 가격과 수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 가격과 수량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해서 봤더니 공분산의 결과가 가격하고 수량이에요. 단위당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구매하는 양이에요. 가격이 높아지면 한 번에 구매할 때 적게 사겠죠. 그래서 가격, 단위당 가격과 한 번에 구매하는 구매 수량 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됐네. 이건 공분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공분산 계산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선형적 관련성이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국어 점수가 좋은 학생은 영어 점수도 좋을까? 국어와 영어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10명이 점수를 갖고 쫙 찍은 거죠. 자, 그래서 점수를 찍어서 어떻게 되냐? 공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X가 있고 Y가 있어. X 국어 성적, 뭐 Y가 뭐 영어 성적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값을. 그럼 여기는 뭐예요? 국어하고 영어 XY 곱한 값을 XY를 두고 첫 번째 사람 46 곱하기 37이 X와 Y가 곱해지겠네.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값이 XY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XY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다 더해서 나누기 n 10명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국어의 평균값, 영어의 평균값을 곱해서 얘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게 공분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엑셀의 화면 계산하는 거에도 공분산은 여러 번 저기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하기 바라겠습니다. 선형적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하면 됩니다. 상관계수예요, 여러분. 상관계수는 여러분들 이 화면이 글자가 지금 이게 화면이 좀 이게 변형되면서 좀 이게 깨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냐? 공분산의 개념이 대략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요. 뭐에 대한 거? 선형적 특성. 상관분석, 상관계수는 어떤 거다? 관련성의 강도를 나타낸다. 이거 앞에 설명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공분산을 나타내는 그 Z를 변환해가지고 나오는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이. 곱한 것의 평균에서 코베리언스의 X하고 Y 요거를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다? 상관계수 스몰 r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 방법을 쓰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회계식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분산을 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거 표준편차를 나누면 뭐가 된다? 이게 상관계수가 된다. 세 번째 요거 두 개 구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베타 그대로 그냥 구할 수가 있다. 우리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 어떻게 되냐? 표준화 시켰다 그랬어요. 표본에 대한 공분산이니까 표본이니까 n-1로 나누겠죠. 근데 요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n으로 그냥. 그래서 어찌됐든 상관분석에서 관련성에 대한 것들은 아까 나왔던 그림으로 제가 그린 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해하면 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공분산 표준화 시켰고 이거 다 했죠. 설명됐고 관련성에 대한 것들 이것도 내가 설명했습니다. 관련성의 강도가 어떻다 이것도 했고 회귀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아까 이거 영어 점수하고 했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여러분 엑셀에서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한번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표준 편차 얼마나 구하기 싫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엑셀에서는 요만큼이 표준 편차를 내가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등호 쓰고 함수를 쓰려면 등호를 써야 되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끝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P 로라고 하는 요거 우리 대기ing에서 배웠던 이 P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소 지정한 다음에 엔터 치면 이게 바로 요 X의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다시 Y의 표준 편차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다가 등호는 한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 P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범위값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하면 바로 뭐예요? 그게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 코베리언스 구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되냐? 여기서 구했던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상관계수 R이 나온다. 됐죠? 이게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꼭 예제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 엑셀에 올라가 있는데 학생들이 말이 없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말 이상하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계산 과정만 좀 보고 아직 수업 거기 많이 안 나간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수요 예측에 관련된 것들 강의 다 끝나면 이제 그거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됐고 또 하나가 이제 회기직선에 대한 것들 보고 있어요. 회기직선. 자, 여러분들 회기직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미분 방정식 이용하지 않고 회기직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볼게요. 만 10세부터 90세까지 한국인 남성 4,213명을 조사해서 점으로 찍었네. 산점도로 찍은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점으로 찍었네. 산점도죠, 산점도. 이게,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평균 키를 해봤더니 167.5. 평균 몸무게가 63.5. 그 다음에 키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이미.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점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죠? 산점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회기직선은 어떻게 된다? 회기직선은. 산점도를 대표하는 평균직선이에요. 평균직선. 좀 바꿔 얘기하면 회기라는 거 여러분 회기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회기. 돌아간다는 뜻이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기직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아이 신장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 회기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거를 자꾸 왜 설명하냐면 회기라는 말은 평균이라는 말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학자가 A 통계학자 A가 있고 B가 이제 같은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1m 키가 1m 90.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1m 87.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도 아닌데 키가 굉장히 크죠. 극단적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5살입니다. 자, 5살인데 이 5살 아이의 유전적 형질은 부모가 크니까 부모의 형질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일단 키가 크니까 5살짜리 아이도 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5살 이 A, B 부부의 자녀, 5살짜리 자녀는 굉장히 클 것처럼 그렇게 예상되지만 사실은 또래 집단의 부모의 키하고 상관없이 또래 집단의 5살짜리 아이들의 체중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디로 수렴하더라? 이 또래 집단의 평균 키 근처에서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기라는 말은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더라? 어디로 수렴해? 어디로? 바로 평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평균으로. 이게. 즉, 산점도가 굉장히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 산점도가 이렇게 산점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 이 회기직선을 대표하는 거를 이걸 분포도를 옆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걸 분포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가운데가 평균이죠. 가운데가 평균. 이 평균 지변으로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고 양 끝으로 퍼진 것 같지만 양 끝으로 갈수록 그 빈도는 실제로 최저값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즉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상당수의 많은 것들이 이 가운데 평균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관통하는 직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가운데 평균을 평균 값들을 쫙 연결시켜요. 즉 바꿔 회기 직선을 뭐다? 평균 직선. 얘는 평균 직선이다. 그래서 이 평균 직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평균 직선으로 나열된 것을 이게 회기 직선이라고. 회기 직선 다시 한번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엡실론이에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이거 오차 제외하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죠. ax 플러스 b 형태예요. 그러니까 절편의 상수항이 알파만큼 이동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림을 그리면 알파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그려버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형태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회기 직선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만큼 이동하게 돼요. 알파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직선이 관통하면서 이거를 대표값을 나타내는 평균 직선의 선이 연결되게 된다. 이게 지금 회기 직선 자꾸 외우려거나 그러지 말고 개념적 특성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균 직선이다. 회기 직선은 이게 그 다음에 이 평균 직선을 통해서 하나가 그려진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바로 1대1 대응되는 1대1 대응 표준 편차선. 1대1로 대응되는 표준 편차선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x하고 y에 대한 좌표값을 찍었더니 00, 11, 22, 33, 44, 5, 66, 77, 88, 99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삼각계수 R이 1인 형태의 그래의 이 표준 편차선이에요. 이 직선을 회기 직선이 이렇게 거져 있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 이 삼각계수가 1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쭉 해서 그리면요.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절편이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게 회기 직선이에요. 회기. 그 다음에 삼각계수 R 일자리를 그리면 1대1 대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나는 이 포인트가 바로 뭐다? 이 산점도에 뭐가 된다? 중심 평균이 되는 거예요. 중심값.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기식에 뭘 구할 거다? 기울기값을 나타낼 거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상관계수 R이 1인 형태의 요게 아니네. 요거 되겠죠? 요게 상관계수가 R이 1인 형태의 직선이니까 X 증가량과 Y 증가량에서 X 증가량은 1로 딱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Y의 값만 추정하게 되는데 Y가 요만큼밖에 안 지나가니까 요 높이를 구하는 게 키포인트네. 그죠?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니까.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다음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쫙 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더 쉽게 그림으로 우리가 확대하기 전에 앞서서 회기식이 주어지면 이런 형태를 우리 책에 나옵니다. 이거 갖고 외워가지고 이거 그냥 막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한번 잘 보시면 공분산에서 우리가 했던 거 거의 유사한 식이 금방 눈치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회기직선을 구하는데 요 파란색 선이 얘가 회기선이라고 하고 하얀색 선이 상관계수라고 하면 요 만나는 요 포인트가 전체 산점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얘를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확대해요. 만나는 점에서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표준편차 1대1 대응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만큼이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상관계수 1인 형태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요만큼만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요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래서 아까 다시 회기직선을 돌아가면 회기직선에서 흩어짐의 정도가 나오죠. 가운데 평균선이라고 했으니까 흩어짐의 정도가 나옵니다. 이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였죠? 아까 우리 관련성이 세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관계수 R입니다. 그게 상관계수 R값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해서 흩어짐의 정도를 그대로 곱해줘 버리면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흩어져 있는 산 정도의 높이값이 평균적으로 딱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눠져 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베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를 했으니까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회기식을 구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미분이니 막 이렇게 라그랑지 함수 취한법 써가지고 막 이게 미분해가지고 하면 그냥 수학 전공할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벌써 학습 욕구가 확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회기식은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도 너무나 많이 쓰는 이 회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식을 꼭 좀 여러분들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회기식의 기본적 논리를 지금 이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기식은 다음과 같이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이용하면 회기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베타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편 구해야 되죠. 베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에서 베타 구했으니까 이건 하나 끝났네. 그럼 알파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대로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고 막 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이건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기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국인 남성 4,514명이에요. 모집단일까요? 표본일까요? 한국인 남성 4,514명은 표본이 크긴 하지만 얘도 뭐다? 표본이다. 알 수 없는 어떠한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집단의 모 회기직선이 있다면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갖고 회기직선을 만듭니다. 회기직선을. 그게 바로 이거죠. 4,514명은 표본이니까. 표본의 회기직선은 평균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 회기직선을 y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모 회기식이라고 하면 모집단의 회기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추출한 표본의 회기식은 평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기직선이다. 평균값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평균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평균값에 의해서 추론한 표본 회기직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알파값 그대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베타값 구했으니까 베타 집어넣고 x 평균 곱하고 y의 평균을 구해서 알파를 구할 거니까 y의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의 평균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바로 절편 알파 값이 나온다. 그럼 회기식 다 구했네. 됐죠? 이런 형태로 해서 회기식선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부분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책에 나와 있는 회기식의 예제, 그 다음에 상관계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상관계수 회기가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책에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외워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단순히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특성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숫자 쓰지 않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기식을 추론하는 과정을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고 계산하는 과정 엑셀로 보여줄 테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학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마지막 강의 같은 것들은 전체 다 정리가 됐으니 꼭 이 강의는 중요한 강의입니다. 유념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수업에 빠지지 않고 앞에서부터 누적해가지고 차곡차곡 그냥
저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 양 너무 많지요. 그죠? 핵심 포인트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해줬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정리를 한번 쭉 해서 미리 지금 한번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3시간 정도 되는 수요 예측을 한번 올려놨죠. 다음 주차 강의를 미리 오픈시켜 놓겠습니다. 거기다 오픈시켜 놓을 테니까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냥 다 들어라. 이게. 알겠죠?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회기식은 여기까지 회기식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